예, 장기표 시사 논평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점심때 밥 먹으러 나가보면 정말 지난 때보다 손님이 반도 안 되거나 또는 거의 없는 이 음식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과 관련해서 이 책임이 만약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처럼 굉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 잘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리석게도 자기네들한테만 거의 경제가 어려운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잘난 척, 자기네들이 마치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설치돼 가지고 이 비난을 자초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 정책을 잘못 운용했으면 이 경제가 어려울까요? 그 전에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요즘 뭐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그 전에는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실업이 많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이 뭐 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 우선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앞에 말한 이런 문제, 자영업 문제, 뭐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거 다 잘 해결되겠습니까? 또 이 보수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 이 보수 언론들이 무슨 이 비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이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이 보수 언론들이 내놓고 있습니까?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재인 정부는 딱 비판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오늘은 다음 세 가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근로시간, 노동시간 문제, 주 52시간 문제, 또 다른 하나는 말하자면 수출의 문제. 금년에요 수출이 한 3%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출 입국, 말하자면 수출로 사는 나라다. 근데 이제 수출이 지금 떨어지니까 이게 큰 문제 아니냐? 이것도 또 문재인 정부도 비판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 물가와 임금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볼 테니까, 이 경제 문제가 사실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그러나, 제가 오늘의 여러 가지 경제난을 이해하는데, 이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 52시간,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요, 이 말하면 노동시간을 전에 68시간에서 이 주 52시간으로 줄이니까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이 기업 경영진들만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도 반대합니다. 왜? 이 노동시간이 줄어지는 것만큼 임금이 상당 정도 줄어지기 때문에 우리 저 옛날처럼 일 다 하겠다.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을 또 못 시켜요. 시키면 처벌받거든. 그게 마치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를 위한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고 경영진들은 또 물론 반대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52시간을 넘어 68시간, 심지어는 뭐 100시간까지 왜 그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만 일을 말하면 독차지해서 해야 됩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다가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요, 세계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높아도 한참 높습니다. 이 OECD 국가 중에 멕시코가요, 1년간의 노동시간이 2255시간. 한국은 얼마냐? 2069시간입니다. 멕시코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다음 미국이 긴데, 미국은 얼마냐? 1783시간입니다. 일본이 1713시간. 우리하고, 미국하고 여기에 약 한 300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국은 1676시간, 프랑스는 1472시간, 독일은 1360시간. 우리하고는 700시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700시간 이상. 한국은 2069시간인데 독일은 1363시간입니다. 거의 배는 아니지만 배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말하자면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 이 자동화, 로봇 이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노동시간이 줄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렇게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깁니까? 노동자들이 뭐 일 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나 긴데도요, 이것보다 더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를 두고요, 계속 이 보수 언론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이 말이야, 기업 경영이 어렵도록 주 52시간을 해가지고 기업 경영이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만 때려 비난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노동시간보다도 한 3분의 2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이렇게 깁니까? 거기다 또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즉 실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너야 52시간도 너무 많다, 한 40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좀 우리도 좀 하자,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이 밉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말이지 노동시간을 줄였으니까 이건 노동자들을 위한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비판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는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때 잔업이라도 해가지고, 오버타임이라도, 잔업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놔야 나중에 그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 노후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취업하고 있는 기간 안에 악착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지금요, 현대자동차 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약 9,600만 원 이상이다 그래가지고 또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옛날에 내가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서, 그때도 연봉이 한 7천만 원 이런 말이 나왔을 때입니다. 연봉 7천만 원이나 되는데 말이야. 왜 자꾸만 임금 더 올려달라 그러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본봉은요, 한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언제 회사 그만둘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돈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잔업을 할 수 있는 한 합니다. 잔업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악착같이 잔업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 상당히 그 말 듣고, 공감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왜 이러느냐?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자들은 취업하고 있는 기간에는 잔업이라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놔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청년들, 이 실업자들은 말하자면 일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취업자들만 국민입니까? 취업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소득의 기회가 없어도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은 52시간 이상 해야 됩니까? 노동시간을 왜 줄여서는 안 됩니까? 이렇게 노동시간 줄여야 된다 하면, 그거는 말이에요. 뭐 진보파가 돼서, 뭐 또 문재인 정권 편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경제 구조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노동시간이 작다. 근데 그 나라들은 다 선진국들이에요. 선진국들. 그래서 이게 노동시간 줄어진 데 대해서 자꾸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주 52시간보다 더 작은 노동을 하고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그리고 이것이 꼭 취업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실업자들, 또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도 갖는다. 그 사람들이 계속 주 52시간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해버리면 언제 우리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를 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수출 입국보다도 조금 이걸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가와 임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만약에 구매력 지수로는요,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구매력 지수로는. 국민소득은 미국은 45,000달러인데 우리는 금년에 이렇게 3만 달러, 3분의 6밖에 안 되는데, 구매력 기준으로는요, 우리나라 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또 어떠냐? 물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뭐 최저임금 얼마 전에 16.4%, 10.8% 올려가지고 하는데, 오늘 지금 택시비, 교통요금, 이미 또 식당에 밥값 다 올랐습니다. 임금 올라가야 허탕입니다. 물가가 다 올랐으면 허탕 아닙니까? 국가 운영을 빵점짜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한테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나라 물가가 왜 세계적으로 높겠느냐, 또 물가도 왜 높으냐, 이게. 이것도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실시를 해서, 말하면 이 교육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데 서유럽 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사립대학만 자기가 등록금 내고 가지, 국립대학은 프랑스, 독일 전부 다 무상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전부 무상입니다. 이 교육비 하나도 안 들죠. 의료비도요, 국가 세금으로, 국가 재정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작아도 되잖아요. 월급을 적게 받아도 애들 공부시키는데 애들은 다 무상으로 공부하니까. 의료비도 국가 세금으로, 재정으로 하니까. 그 월급이 낮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아주 높은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외국 노동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높은 임금을 찾았어. 또 우리나라, 그러면, 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왜 그 일 안 하느냐? 우리나라는 물가가 비쌌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그 임금 받아가지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거든. 여기는 여러 가지 또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물가가 5분의 1, 10분의 1 되는 데니까 우리나라 이 저임금을 받아도 자기네들한테, 자기네 나라에 가지고 가면 굉장히 많은 돈이 되니까 여기 와서 저임금 노동이라도 노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그 저임금 받아가지고 생활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걸 가지고 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일을 안 하느냐, 또 이렇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비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난 옳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일을 뺏기고 균형이 안 잡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임금이 이렇게는 높으니까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임금 코스트, 임금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물가를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물가를.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보다도요, 우리나라 물가가 최소한도 3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계속 외국에서요 물건이 수입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장에 가보세요. 어지간한 물건은 전부 다 중국제입니다. 어지간한 물건은 국산은 안 썼습니다. 국산은 비쌌어. 왜 이러냐? 사회보장제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해서 이런 걸 보고 이 사회보장제도로 지출되는 이 임금을 사회적 임금이라고도 말합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서 말하면 노후 보장이라든지 또 유치원 교육비라든지 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국가 재정으로 해결을 하면 기업에서 임금을 낮추어줘도 된다 이거예요. 낮추어줘도. 임금을 낮추어줘도 되니까 물가가 또 다운될 거 아닙니까? 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처럼 국가 운영 방법을 완전히 새로이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계속 공방하는 거야. 한쪽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은 계속 최저임금 올리고 임금 올리는 이런 정책만 하느냐, 그래야 안 된다고 또 비판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하고, 이 계속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대책도 내어놓음이 없이 사원박질만 하는 거예요. 나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신문명 사상을 주장합니다. 신문명 이론. 오늘의 세계적인 대변화를 새로운 문명시대의 도래, 즉 자동화와 산업의 정보화는 자동화와 신제품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한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빈곤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회의 구조 조정을 위해서도 이런 거 사회안전망이라고 해요. 사회보장제도를 보고 사회안전망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안전망이 딱 갖추어져 있어야 사회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않고 자꾸만 노동자하고 말이야 더 필요 없으니까 정리하고 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인원을 기업은 갖고 있을 필요가, 고용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내놔야 됩니다. 근데 결사적으로 반대하거든. 왜?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즉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서, 즉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두고 기업으로 하여금 필요 없는 인원을 내놓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게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고, 그리고 또 이 사회 갈등도 이렇게 필요 없는 소모적인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갈등이요, 진짜 소모적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생산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그냥 투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국가 경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노사 갈등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거는 안 바꾸고요, 자꾸만 노동자를 억압해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 또 기업 경영주 보고 또 뭐 계속 또 투자하라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기업 경영자들이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청와대에서 투자를 한다고 투자합니까? 투자해가지고 손해보면 청와대가 뭐 변상해 줄 겁니까? 뭐가 맞지도 않은 거를.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힘주어 말하는데, 현재와 같은 국가 운영 방안을 가지고는 갈등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앞으로 제가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하나요, 이 수출의 문제입니다. 수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한 3% 정도 수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그동안은 지금 반도체, 자동차 때문에 그 두 제품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반도체는요, 반도체하고 삼성전자에서 연간 약 한 900억 달러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수출량이 5,050억 달러인데, 그 중에 900억 달러를 수출하고, 또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약 한 20-30억 달러 정도 아마 수출할 겁니다. 등등. 이래가지고, 그런데 앞으로요, 곧요, 2-3년 안에 이런 반도체, 이미 지금 자동차는요, 얼마나 지금 이 수출량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요, 반도체 산업에 아주 지금 집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가 만약에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진짜 감안해야 될 일은, 옛날에는 아주 신기술을 하나 개발하면, 신제품을 하나 개발하면 그게 몇 년 동안은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보와 이 말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또 각 나라가요, 다 이 기술 R&D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누가 자꾸만 남의 나라 물건 수입해가지고 설락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꾸만 수출을 좋아하면 다른 나라도 수출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 선진공업국들의 이 수출이 먹혀들었는데, 요즘은요, 전부 다 이 기술이 곳곳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한국과 중국의 이 기술 격차가 약 한 3년쯤 된다 했습니다. 지금은요, 중국이 원체 큰 나라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는 곳이 있지, 전체적으로 보면요, 중국의 기술이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달 이면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다고 신문에도 났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발전해 있죠. 그런데도 자꾸 수출 안 하면 못 산다. 수출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요,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 또 수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수출할 수 있는 또 신제품을 또 개발도 해야 되지만, 수출에 의존해 가지고는 절대로 앞으로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날이 아주 빨리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출 좀 떨어졌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만 비판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앞으로는 이 타임잉을 시차, 타임렉,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다른 나라들도 빨리빨리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의 이 수출이 계속 이 수출을 해가지고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 안 하면 못 사는 나라다. 수출, 신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신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말하자면 국가 경제 운용이 잘 되는 그런 나라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도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노동시간 문제, 그다음에 또 이 물가와 임금 문제, 또 이 수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 제도를 또 국가 운영 방안을 말하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렇게 리스트럭처 개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토는 좁고 자원은 빈약한데 그리고 인구는 많은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수출 안 하면 못 산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토의 크기, 부존 자원의 양 별로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국토야말로 정말 좋은 국토입니다. 또 국토도 뭐 너무 넓다고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존 자원, 우리나라 부존 자원이요 다른 나라들 비해서 참 좋은 겁니다. 이 깨끗한 물, 여러 가지 좋은 산, 국토가 좁아서 농토, 노는 토지도 경작을 안 하면서 무슨 뭐 국토가 좁다고 들들어 섰습니까? 국토가 좁거나 부존 자원이 빈약해서 못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말하자면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생각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